그 도시개혁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 토론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국회의원님, 박상혁 국회의원님, 조우석 국회의원님, 허영 국회의원님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전 사회를 맡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남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 초 아마 1월로 기억합니다. 그 정부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도계법 개정 방향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은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도 혁신 구역이 들어 있었고 또 노후도시 특별법 그 추진 방안 안에도 혁신 구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요 개발을 활성화하는 사업 안에는 혁신 구역이 모두 들어 있다. 그것을 위한 이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혁신구역 과연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불분명하고 저희 경실련에서 검토하기로는 이건 혁신이라기보다는 특혜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의 제목을 뽑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실제 입법 과정에 참여하실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함께 또 좀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좋은 방향과 방안을 좀 냈으면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혁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의원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저희 그 자료지 순서대로 심상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허영입니다. 네. 조호석 의원님은 오늘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해서 대신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시며 전국대 도시공학과의 황지욱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장환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해서 좀 오늘 쉬운 자리가 아닌데 정부의 계획에 대한 이제 문제를 좀 지적하는 자리인데 다양한 전문가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의원님께서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경실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토론회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시민단체들과 같이 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경실련이 특히 토지주택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오랜 세월 그 문제인식과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축적해 오신 그런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도 늘 배우고 또 도움을 얻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한국말도 서로 그 정파와 정당에 따라서 달리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혁신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따져보는 오늘 자리라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이제 공공복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균형 발전 이런 공익적 그런 원칙 하에서
용도와 밀도를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 규정을 바탕으로 한 국토도시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그런 그 용도와 밀도라는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에 의한 공유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도시혁신구역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에서 그 완전히 취업복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내주고 토지의 용도나 용적률 건폐율 같은 그런 밀도를 다 열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발사는 공공복리나 국민의 삶보다는 개발 수익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개발사로부터 또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개발이익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소위는 늘 토론이 치열합니다. 그나마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집요한 그런 정부 여당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박상혁 의원님, 허영 의원님도 없는 국토소위에서 제가 굉장히 힘겹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쨌든 이 개발이익을 환수할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기존의 환수제도도 지금 형해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지자체 협의해서 기부 체납 정도 받겠다. 지금 그런 수준인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이 제도가 수도권과 대도시 편중개발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정부도 용산과 여의도를 서울 경우에 선도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시 계획이라면은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또 저출생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동체 정책 등이 제대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에 관한 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지금부터 지어지는 주택이나 건물은 그 기후위기의 한 복판을 견뎌내야 될 그런 건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녹색 건축에 대한 그런 계획도 전혀 없고 또 나대지에 짓는 게 아니라 기왕에 지금 그 거대한 그 건축물을 부셔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폐기물 다 어떻게 버릴 건지 이미 지금 매립장은 다 이제 내년 마감이 됐는데 후년이면 그러면은 무슨 어디 한강에 버리겠다는 건지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급조해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의 핵심 중에 하나가 1기 신도시 재개발이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함께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선생님들 말씀 경청해서 듣고 또 저와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국토위원회로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께서 이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더 도시화가 심해지고 정말 저출생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도시의 모습이 변해가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은 당연히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의 계획이 그런 측면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디지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양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바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항상 이런 혁신 이런 데 앞에 붙는 말이 불필요한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규제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청사진은 굉장히 장밋빛인데 거기에 결과가 그만큼 항상 뒤따랐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고 저도 이 제2기 신도시인 김포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 신도시를 만들 때에 청사진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 골드라인 문제, 골병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표현들은 아시는 것처럼 가보면 지하철역에 하도 심해서 구급 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양상이거든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도 그런 광역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삭발도 한 2년 전에 하고 했는데 그게 해결되려면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해야 되고 한 10년 뒤에 해결해야 되는데 또 그 사이에 신도시를 지금 또 계획 중이고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전망은 장밋빛이고 굉장히 멋있고 도시계획은 뭐 휘황찬란한데 그에 따른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게 지금까지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이 계획이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 양상에 조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정말 말 그대로 혁신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심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또 다른 뭐 편법일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하고 경기도의 100만 이상 도시에서 혹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를 통폐합한다라고 하는 얘기. 군부대 입대 자원이 줄어서 군부대를 통폐합해가지고 인구 4만 도시에서 2만이 군부대인데 2만 군부대를 통폐합해서 인구 4만 도시가 인구 2만이 된 그런 얘기들. 혹시 서울이나 100만 이상 도시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는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강원도의 90% 이상이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반 이상이 그런 지역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혁신, 도시계획 혁신 지구, 이러한 계획들은 지역 소멸 도시계획법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싶고, 도시계획 취해법권 계획이다. 이런 얘기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1월 6일 날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것을 보면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얘기하고 보스턴 혁신지구 얘기하는데 왜 그러한 민간 개발 방식에 있어서의 사례들만 얘기합니까? 뉴욕에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굉장히 혁신 모델이 되고 있는 뉴욕의 배터리 파크라고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공공이 이러한 쓰레기 더미들을 개발을 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이런 운영 사례를 밝힌 모델들은 다 도외시하고 민간에게 특혜와 모든 것들을 주는 그런 어떤 민간 개발 방식의 사례들만 잔뜩 열어놓고 그것만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용산 정비창 지구를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면 자 봅시다. 그러면은 다 용적률 검표를 다 풀어줘가지고 엄청난 마천루 같은 그런 빌딩들 세워놓으면 거기에 그래서 쭉 입주를 시켜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그 입주자들이 오면 다른 지역은 공동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 이 인구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2040년서부터 2050년 사이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렇게 때려져 가지고 공실률 만들고 그래서 또 공동화 만들고 또 그렇게 지은 그 건물들의 부실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고 질 것입니까?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만든 국토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LH 그 철근 누락, 철근 빼내기 때문에 한 20여 개 단지가 다 때려 부시고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고, 전국에 이게 무장판 구조나 이런 어떤 콘크리트 배합 불량, 철근 빼돌리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받고 있는 전국의 단지들이 300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또 다른 부실을 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보다는 그러한 안전관리, 품질관리, 설계 시공, 모든 도시계획의 기초가 된 것에 대한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선도적인 그런 어떤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모를 촉진하고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가 있고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개혁은 정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폐기해야 된다고 폐기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이 없어서 이런 부실과 이런 집중과 또 다른 측면에서의 소멸들이 있어 왔습니까? 여하튼 뭐 토론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안들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거북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자리가 솔직히 담백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고 대안을 만들어 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공공개발 방식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꿈꾸는 혁신 방안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고 또 오늘 급하게 또 감사하게 그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원광대 도시공학과 최성진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 바로 토론의 진행사에 제가 넘기면서 사전 그 진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 혁신 방안 조금 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또 거침없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법률적인 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민간 개발의 우리가 허용치 또 파급 효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일까, 그 다음에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또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계획사적으로 봤을 때 이걸 퇴행적 구조로 봐야 되는가 발전 구조로 봐야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들이 첨예하게 많은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원래는 말씀드렸다시피 백인길 교수님께서 훨씬 저보다 경륜도 많으시고 학식도 많으셔서 더 좋은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텐데 다행히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실 분들께서 또 못지않은 학식과 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셔서 오늘 그 백인길 교수님의 부재를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발제자인 우리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의 황지욱 교수님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 계획법률의 가치를 버리고 대도시 개발 특별법으로 탈바꿈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혁신 방안을 정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하고 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겠다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용도 지역별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또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현황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부터 뭐 결론에 이르기까지 제가 가진 생각들을 좀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계획법률의 가치를 버리고 대도시 개발특별법으로 탈바꿈하려는가 라고 잡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면 국토 분야에서는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헌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 무지무지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상황에 놓인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장에서 3장까지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것은 이 입지규제 최소화, 용도 제한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화와 뭐 또 용도 지역별 칸막이 해소를 위해서 혁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서울시에서 용산개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는 3월에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논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정책 전환과 사회적 대응에 따라서 예상되는 뭐 긍정적으로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파장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그것을 예측해 보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요구사항이 뭔지, 또 진정으로 현행법으로는 국토부가 한 말입니다. 제조업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했던 그 법률 조항이 진짜 그런 것인지, 궁극적으로 도시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가지의 공간 혁신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3가지가 도시혁신구역 도입, 복합용도구역 도입, 또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이라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를 보면 여기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서 뭐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혁신구역의 도입입니다. 뭐 화이트 존, 뭐 화이트 조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과거에도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을 표현할 때 저희가 화이트 조닝이라고 거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단일 용도 비율은 70% 이내에서 하고 주거 용도는 50 플러스 알파 이하로 한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혁신구역은 뭐 철도 정비창 부지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시 내 유휴 부지의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도록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초점을 저는 보고 있는 건 민간이 선호하는 도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복합용도구역의 도입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게 설치가 가능한 시설과 밀도를 각기 다르게 허용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주거지역 내 오피스, 뭐 융복합 신산업단지 조성 등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용도라는 개념이 없이 또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의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용적률 상한의 범위 내에서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노후공업단지,
쇠퇴구도심 등 주거문화 업무 복합적으로 점진적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도입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이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이렇게 그 단일 시설이나 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해서 입체복합구역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국유의 재산, 장기 사용 등 특례를 부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싱가포르의 뭐 마리나베이 복합단지 개발, 뭐 보스턴 혁신지구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뭐를 보완하겠다 하면서 하는 것이 사전 영향 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 공간 구조화 계획에 대한 민간 사업자 제한을 허용하겠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겠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을 통한 이전 분지 역세권 개발 등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업 공간을 이 공간 혁신구역까지 확대하겠다. 환수 방식은 새롭게 공공기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요. 이것을 좀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화이트 조닝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이 사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 이 3종 복합구역 이게 근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개발 중심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개발법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는 어떤 지침적 성격만 주고 가야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기본법인데 기본법이 개발법으로 바뀌고 있나 이런 우려가 되게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법이 갖춰야 할 공공기반의 계획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들 3종의 그 혁신구역이라는 것이 다루는 대상이요. 지방은 아닙니다. 농촌도 아닙니다. 어촌도 아닙니다. 전부 다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대도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대도시도요.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민간이 수익이 창출되는 가장 수익이 크게 창출되는 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결코 낙후된 지역, 지방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법과 개발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법이 우리 국민 모두와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과 복합이라는 표현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 구역이 명확하게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지정 필요성이 있어서 그 지정 대상과 지정 목적이 구체적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차별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존 말하는데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도시혁신구역을 말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도요. 2015년 1월 6일에 개정한 법률에 개정하면서 이 법률에 새롭게 도입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냥 살짝 건너뛰고 넘어왔는데요. 이 비중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편하게 하고요. 용적률과 검토율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 거의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게 없고 다만 용적률 검토율 이 부분을 상향 그럼 사업하기 좋아지겠죠. 현 순간에서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디라고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도시의 어떤 그 관리 체계는 확 무너져 버릴 거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입지 규제 최소화고요. 이것이 국토기획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위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과거에 있던 입지 규제 최소화구역은요, 대중교통 결정지로부터 1km 이내라고 그래도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별도 지정 요건 없습니다. 지금 이 법에서는. 국토기획법 절차에 따라서 지정 절차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획은요, 우리가 계획 고권이라는 거 있습니다. 고유한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권한이 어디로 가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대한민국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통제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걸 위해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이 계획법의 고권을 위해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 체계가 갑자기 일순간에 무너지고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유학 가서 독일에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독일이 어떻게 계획고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배워왔는데 우리는 이거 만드느라고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다 지금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붕괴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기본계획을 지역에서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런 게 들어오면 도시기본계획이 중앙에 의해서 갑자기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가 구역지정 및 계획위반 제한을 가능하게 하고 별도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없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민간이 다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개발구역 지정도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제 처리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율 상한, 연면적 40%. 이때도 연면적의 40%로 상한하고 임대주택 확보 의무를 30% 정도로 하고 그 중심 기능에 2개 이상의 복합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단일 기능은 최대 60%까지로 이것도 상향시켜 놨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임대주택 확보 의무는 사라져 버렸고요. 중심 기능은 2개 이상인데 단일 기능은 최대 70%까지. 이게 주거는 분양이 잘 되니까 주거 기능이 70%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주거지 만든다는 거랑 다를 바가 또 없는 겁니다. 제한 완화 또는 배제도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특례 완화도 있었는데 인센티브 이런 걸 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것보다 달라진 거라고는 조금 크게 보시면 중앙이 관리하겠다. 하나는 혜택을 크게 더 가져가겠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거 갖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법으로 더 넘어가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국 법 개정의 핵심적 관심은 규제 완화로 귀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규제 완화로 귀착한다는 말은 여기에다 굳이 혁신, 4차 산업 이런 말로 포장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이용 계획에서 저희가 그 용도 지역을 구분한 것이 있었는데 그 구분한 것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화구역으로 하면 충분히 우리가 다르게 관리돼야 될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경직되고 불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간주하는 것.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더 큰 심각성은 이런 개발이 대도시 전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면 이것은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의 격차가 더 커지게 만드는 현상일 거고요. 왜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는 곳에서 사업하겠죠. 그럼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수익이 크게 창출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 박상익 의원님도 계속 지적하시지만 김포 쪽의 개발은 언젠간 되겠지만 시차는 또다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방중소도시는 더욱 심각해지는 현상이, 이게 빨대 효과와 같은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국권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무너지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는 거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차후에 계획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대로 이루어지면 지방은 아무 손쓸 힘 없이 당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기본계획도 땜빵의 사후조치 취하느라 대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요.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사실 다 적어놨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장치, 아까도 이제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뭐 매뉴얼을 만들겠다는데, 사실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릅니다. 근데 개발이익을 지금까지 환수해서 그것을 어떻게 어디다 누가 썼는지 저는 사실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장치를 갖고 마치 커다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이건 법률이 가져야 될 그 책임성을 다하지 못한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 기능은 갈등 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제정해서 갈등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는 법률의 모습은 갈등 관리와는 좀 거리가 너무 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갈등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예전에 지구단위 계획 하나만으로도 사실 특정 용도의 대규모 개발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둔 계획 체계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불균형적 쏠림으로 이어져서 그 전 국토에 대한 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써야 될 시간은 좀 한 1분 넘긴 것 같아서 도시계획 근간이 붕괴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대도시를 위한 법률 하나만으로 사회를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도심 안에 공밀 개발을 할 경우에 한번 고민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 재난, 여러 가지 밀도 문제, 혼잡 문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같이 마치겠습니다.
황주 교수님께서 지금 그 도시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현황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요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계법이라는 것이 결국에 국토 전반에 관련된 우리 공공복리를 위한, 또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의 기본법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도시혁신 방안은 법률적인 수혜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인 개발법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세 개의 구역이 있는데 이 세 개 구역 간의 내용 구분이 모호하고 차별성이 없다. 그리고 기존 법률에 이미 존치된 내용들이 있고 단지 지금 새로 나온 방안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규제된 사항들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분권을 붕괴하는 계획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고권에 중앙정부로 집중시키고 고권을, 그리고 민간의 공격적인 도시개발 참여를 막기 어려울지 모른다라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본법의 효력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이 혁신방이라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시개발 기법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 중소도시와의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또 민간 참여의 확대를 하겠다는, 겉으로 보면 어떤 시장성, 자유시장 경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성을 살펴보면 지나친 행정개입, 행정이 권력을 가져가겠다라는 지나친 행정개입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이 발제자의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분의 또 다른 시각을 가진 토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먼저 성장환 연구위원님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혁신 방안 토론에는 저는 도시계획 해온 사람으로서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굉장히 좀 반갑고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면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논의해 볼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은 저도 들고,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 좀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팩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또 견해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은 기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도시에 관한 법이죠. 사실 도시계획법에 대한 혁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은 크게 기결이 사실 도시와 지방의 양극화, 가속화, 지역 불균형 이렇게 몰고 나가는 그 맥락이 조금 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도시는 도시대로 굉장히 발전을 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역 균형은 지역 균형대로 또 다른 법 제도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대도시나 수도권에 관한 발전이 지방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인 인식을 가진 부분들이 또 있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 다 윈윈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을 가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딜 가도 항상 그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대로 잘 살아야지 하는 부분이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너가 조금 더 보완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걸 계속 결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어느 게 맞는가 하는 것은 정말 큰 계획의 이데올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정부, 전 에리 정부는 한 20년 돼 가는데요. 사실 우리 황기욱 교수님하고도 지방연구원에 있다가 이제 사실 20년 돼 가는데, 지난 정부 때죠. 상기 신도시 킥오프를 하면서 제가 처음 킥오프 미팅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새로 신임 CEO 오시고 신임 원장님도 오시고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도 불러주셔서 갔는데, 다 만족하고 다 좋았으면 상기 신도시 어떻게 잘해보자, 잘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딱 이견되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상기 신도시 저는 하는 것 자체를 지방에서는 과연 이게 수도권 집중으로 보는 건가요? 상기 신도시에다가 집을 많이 공급하면 집값을 좀 떨어뜨려주고 이게 지방에 또 인구이동 가속화를 시킨다 이런 이견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LH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디서 이견이 나왔느냐 하면은
한 분은 잡 하우징 밸런스로 가야 된다. 잡을 넣어야 된다. 한 분은 하우징만 하면 되지. 3기 신도시에 그 잡까지 창출시켜버리면 지방이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논쟁 악유는 두 분 다 맞는 말씀일 수 있죠. 들어보면은. 근데 과연 그러면 수공대로 잡을 창출해서 거기서 한 그 잡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정말 플러스 섬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오더라도 서울에서 오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건가? 아니면 지방에서 봤을 때는 거기다 잡하고 하우징까지 다 넣어주면은 결국은 또 지방에 있는 청년계층들이 더 자국에서 넘어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첩되어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발제문에도 뭐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적었지만은 그래서 한번 제가 보는 관점을 한번 하나만 짚어보고 말씀드리면 종합적 고찰에서 그 표를 보면은 먼저 이제 지정 대상에서 혁신 구역에 대해서 별도 지정 요건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구역 당연히 별도 지정 요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입소구역은 어느 정도 인프라된 기존의 일들에서 쇠락된 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혁신적인 안을 넣겠다는 거였다고 그러면 좀 융복합으로 넣겠다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대도시에서 입지는 굉장히 괜찮은 지역인데 이게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완전히 내버려져 있는 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사실 두 가지인데 안 되는 사업을 되게 하는 거와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은 될 수 있지만 그걸 더 잘 되게 하는 사업을 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온 거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절지에서 어느 정도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주게 돼버리면 결국은 어느 정도 발달한 지역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를 없앴다는 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풀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율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투자자의 매력도를 어느 정도 좀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공간 재고주화 부분 이 부분은 혁신구에서 사실 이게 특별 3구역은 전부 다 지방이고 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다 여기 지역에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앙이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혁신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공간구조의 파급력가 크다 보니까 이거는 각 도시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걸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 중도위에서 재구조화 계획을 공간 재구조를 올려서 승인을 받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전국에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 가능한 지역만 몇 개 찍어서 갖고 하는 중앙 자정 능력을 한 번 더 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민간에 대한 특혜 의혹을 많이 주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현대화하고 근대화하면서 지금 굉장히 경직된 이제 토지형 규제에 대한 이제 우려와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밀도 규제의 간접 비용이 정말 우리의 복지를 많이 정대시키는 그 비용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가는 그런 논의도 많이 이제 논문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민간 투자를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뭐 현 정부에 찬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도 봐야 되지만은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가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감독하고 뭐 제가 진짜 지금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그렇지만은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리 감독이 잘 되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로 되든지 민간이 제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어줄 시기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시각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는 이게 뭐 우리 발제자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점은 저는 또 이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또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인구 위주로 가는 이런 이제 계획이잖아요. 지금 뭐 모든 게 지금 인구가 뭐 관리를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좀 그런 시대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시각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요 계획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에 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에서 지역균형실장을 오래 했는데,
사실 지역에서 현 인구에 집착하는 모습보다는 기능과 사회적 가치 축적, 고부가 가치 창출 여기에 이제 하다 보면은 완전히 시각이 다른 또 계획 기법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황교익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공헌하지만 또 너무 그거를 지방과 수도권의 또는 대도시와 시골의 양자 구도로 몰아가는 부분은 이쪽은 이쪽 편에서 따로 또 고민해서 발달하는 관련 법과 제도를 찾아봐서 분명히 그럴 점이 있다는 부분이고 대도시에 가는 부분 물론 이것도 굉장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요거대로 또 다시 논의할 부분이 있지 않는 걸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시각에서 이 시장이나 도시나 도시계획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제가 항상 어떤 수업을 시작할 때 관련된 수업을 시작할 때 던지는 화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들 니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도시계획가가? 아니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만들어가.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알고서 그 사람들 이용해서 니들이 만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계획가 역할이야. 저는 그 생각이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적인 가치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시장에 있어서의 기재, 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무시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도심에 있어서의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 도시 재생과 관련된 선택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서울시가 가졌던 여러 가지 그 선택들이 가져온 사회적인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뉴타운 그 출구 전략을 통해서 26만 가구의 공급이 있을 수 있었던 정비 사업들을 해제를 시킴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인 비용을 결국은 거기가 아니면 어디 딴 곳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셨던 박상혁 의원님이 사시는 김포신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장 고용 중심지에 가깝게 살아야 될 사람들을 더 멀리 살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사회적인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연간 1조 원이 나와요. 1조 원. 이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고 개발이익이 많은 곳에 있어서의 개발 압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비용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목표나 역할이 이제 계획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따로 계획 따로가 아니라 개발을 잘 다뤄가는 것이 계획에 있어서의 큰 그림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과 공공에 있어서의 어떤 적절한 그런 역할 배분을 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민간을 끌어낼 수 있는 구도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틀을 가져가는 게 이제 계획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나온 도시계획 혁신 방안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나 이런 화이트 조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도시를 위한 거죠. 대도시를 위한 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국토계획법이란 틀이 지자체가 가질 수 있는 계획 고권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관리체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계획 고권을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계획 고권을 활용하는 주체들은 성격들이 다 틀려요. 중소도시도 있고 대도시도 있고 지금 세계도시도 있고 각각이 갖고 있는 특성들 다 있는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같은 틀에서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틀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온 혁신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도시를 위한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담길 수 있는 틀이 과거처럼 개별적인 지자체에 있어서 도시 계획의 어떤
뭐 조례를 통해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국토계획법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담기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나쁜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국토계획법이 가지는 그런 취지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배업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죠, 한계.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틀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체계에 있어서의 좀 모자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람.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막 뭐 폭포수처럼 이렇게 몰아닥치느냐, 그런 이슈를 보게 되면 저는 과거 10년 동안 이 도시의 어떤 특히나 도심에 있어서의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극대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개발의 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도시 재생이죠, 도시 재생. 특히 서울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재생에 대한 올인한 그런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서울 도심이 가질 수 있었던 변화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폭포수와 같은 그런 욕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적절하게 담아가야 되는 게 이제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워낙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반감을 초기부터 갖고 있어서 맨날 욕만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그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을 맡으면서 너 한번 해봐라 같은 게 창신 승인 MP를 맡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은 데죠. 뉴타운 사업으로 가다가 정말 도시재생의 선도 사업으로 가다 망가지니까 이제는 또 정비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데라고. 근데 업보가 있으니까 워낙 욕만 하고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고 어디서 맡아서 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기존에 있었던 용도지획 체계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다양한 그런 욕구도 담겨 있고 그 지역차 갖고 있는 어떤 지형차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이 기존의 그 배타적이고 경직된 용도지역 체계로 풀기가 너무 한계가 많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 창신구역의 특성이 이 도심에 있어서 높이 규제를 설정한 낙산에 연접해 있잖아요. 높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담겨져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요구사항이 담겨있는 지역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기존 치기를 풀기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비오도 조ning 얘기를 하니까 그걸 끌어다가 쓸까 막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그 틀 안에서 이제 풀어내는데 하나도 이제 버릴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풀어내야 되는 게 용도 복합이고 입체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을 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나마 이제 위쪽에서 그 낙산 쪽에서 오는 그런 능선 쪽에 있어서의 높이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억제를 하면서 사업성을 달성할 수 있는 용적률을 어딘가 딴 곳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존의 어떤 단순한 배타적인 용도지역제 틀 속에서는 사실 풀 수 없는 구도인데 다행히 여러 가지 좀 편법적인 방법들을 써서 이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겪으면서 이제 느낀 것은 이게 정말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욕구들이 담겨져 있는 대도시의 도심에서 기존의 그 배타적이고 경직된 용도 지역제를 통해서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그런 시대적인 변화상들이 많다는 걸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아내는 게 이제 이번에 욕구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변화시키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서울이나 대도시권에 갖는 그런 경쟁력이라는 게 저는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게 대도시권의 경쟁으로 변화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100% 찬동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울 대도시권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모습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참 버리기 힘든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런 구도 속에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서울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도시 재생의 그 올인한 그런 구도 속에서 서울 도심의 적절한 그런 뭐 개발들, 재개발들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생겼던 여러 가지 부작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 근데 서울 내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이 서울의 인구 감소예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데 서울시 인구가 왜 감소를 해야 될까? 우리가 많이 바라보는 동경권만 하더라도 일본의 인구는 축소되고 있지만 동경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그런 굉장히 편협한 도시 재생이란 틀 속에서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반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이 일본 동경의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가보면 따라하고 싶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인 그런 도심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인구 축소에 있어서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경도 그렇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대도시의 모습들은 그런 국가 내에 있어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좀 욕구보다는 이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에 조금은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게 다른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좀 담아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혁신구역이나 이번에 나온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대도시에 있어서 어떤 혁신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 소멸과의 어떤 1대1의 대응 관계로 좀 이해하고 답안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을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간 내에 이 정도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모두의 심상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을 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뭡니까 저 자료집 34페이지를 좀 잠깐만 봐주시죠. 네. 자료집 34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아래표입니다. 제일 아래표 보면 수도권 일기 신도시 당시에 1989년 당시에 계획할 당시는 가구당 4인이었습니다. 4인이었던 이곳에 대해서 한 용적률 200%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구당 2.5인으로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용적률 많이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하고서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용적률 300%가 되면은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라고 할까 공공용지 수준하고 같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됐을 때 현재 주거지역에 허용하는 300%보다 더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예전 수준보다 더 나쁜 공공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러면서도 저는 분당에 있는 뭐 정자 역세권이나 서현 역세권이나 이런 역세권의 일반 주거지역은 좀 압축도시 개념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거기에 필요한 문화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을 초과하면은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수준이 1기 신도시의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2기 신도시의 수준은 훨씬 더 공공 오픈 스페이스 이런 비율이 더 커집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제시된 것은 우리가 꽤
거래 가격이 높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의 용적률입니다. 재건축 용적률인데요. 레미안 대치 258%, 대치 아이파크 274%, 용적률만 보겠습니다. 잠실 엘스 276, 잠실 리센스 275, 헬로시티 286. 이게 저 가락시장 그 북측에 있는 시형 아파트였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당에 있는 것들은 대충 200% 정도. 자, 재건축한 아파트들 단지, 그리고 거래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게 300%를 안 넘기고 한 250에서 기반시설 일부 기부 체납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75 내외로 하고, 거기도 보면은 상당히 대규모의 아파트로 인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용적률을 더 많이, 우리 국계법상 3종 300% 한도고요.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로 250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더 초과하는 용적률이 서울 시내 아니면 부산 시내, 광주에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수도권에 몰려 살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싱가포르는 그 하나가 도시이자 국가입니다. 뭐 그러니까 100%.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대한민국,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의 뉴욕입니다. 가장 수위 도시들인데요. 도시 규모로 쭉 보면은 인구 밀도만 보겠습니다. 서울시 605제곱킬로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일본은 동경도 23개 특별구가 628제곱킬로미터, 서울시하고 비슷합니다. 거기 인구 밀도 서울은 160인데 155고요. 영국은 108로 뚝 떨어집니다. 프랑스 91, 미국, 뉴욕 778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보다 적은 847만 명이 살아서 인구 밀도는 헥타르당 109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경도 크기, 그러니까 219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을 구획을 합니다. 서울과 성남, 부천 뭐 이런 도시, 과천을 포함해서 인구 밀도 79, 동경 64, 그 다음에 영국은 그레이터 런던이 1572, 서울의 2.5배의 면적의 인구가 서울보다 적은 8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일드 프랑스 중에서 가장 넓은 세느의 말은 빼놓고 한 6,000제곱킬로미터는 18.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뉴욕 및 그 주변 카운티 해가지고 54.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도권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 11,0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북경시 면적이네요. 거기에 우리는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 23. 일본은 그런데 여기 일본이 그 주변 지역까지 많이 교외화가 돼서 27, 서울보다 좀 높네요. 그 다음에 영국은 그런 정도는 좀 구획을 제가 못했고요. 프랑스는 일드 프랑스, 파리가 있는 거기 12,000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하고 비슷한데 인구 밀도 10으로서 우리의 절반도 안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16.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바보는 아닐 텐데 왜 수위 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밀도가 높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 집권적인, 세종시가 같더라도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현재 국가나 국토에 대한 개념은 효율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또 비효율도 우리가, 아니면 비효율과 갈등과 아니면 또 관리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방치된 지역에 대한 또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갈 거라는 것을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국토부의 혁신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사례만 좀 들겠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가천대학교는 성남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전문가면은 알고 있지만 광주 대단지 말도 안 되게 2m, 4m 도로를 경사지에 구획을 하고 거기에 그냥
66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짜리를 이제 할당을 한 거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찌그러진 동네에 살게 하면 되냐 해서 국토부가 주거환경 개선법이라는 것을 특별히 89년에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2m, 4m 도로는 그대로 두고 건물은 건폐율, 용적률 상관없이 그냥 빽빽하게 올려도 된다. 이러니까 집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m, 4m짜리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도시 쇠퇴가 되버린 것.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사업이 된 겁니다. 왜냐? 집만 새 집이 된 거지 인프라가 거기에 받쳐주지 않는데 그렇게 밀도가 올라간 거죠. 저희 학교 바로 주변 지역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주상복합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상복합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게 도심 공동화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도심 공동화에 대입하기 위한 도시정책이었는데 이게 처음에 그 주상복합, 그러면 복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원래 상업이었던 것인데 그러면 주거는 50%까지는 그 이상은 되면 안 된다. 이랬더니 시장이 안 움직입니다. 70%를 주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업지역에. 그런데도 이것도 모자란다. 90%. 자, 주상복합 90%가 주택이고 10%가 상업입니다. 그런 지역을 왜 상업지역을 지정합니까? 그건 주거지역이죠. 아파트 단지 뭡니까? 근생상가 만드는 건 다름이 없는데 이게 시장의 창의성입니다. 민간의 창의성이에요. 자, 주상복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토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서. 그래가지고 물류시설법에 그러니까 첨단 물류단지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양재 IC 주변에 화물터미널에 도시 첨단 물류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냈습니다. 현재 우리 제도가 용적률 제도는 지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지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통 문제와 간선 인프라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요. 그걸 안 고치다 보니까 이 사업 시행자 측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지하 11층까지 거기가 도시시설, 물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11층까지 파가지고 물류 만들고 1, 2층은 백화점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는 아파트를 만듭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물류시설을 50% 이상만 하면 되니까 50% 물류 지하에다 다 지하 시스템 넣고 그 다음에 위에는 아파트. 왜냐? 서울에서는 아니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이외에는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복합화를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소망하는 호텔과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을 갖다 넣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일부 유치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70%나 뭐 50% 알파라고 하는데요. 예, 그 사업성을 보존해 주면서 민간의 창의를 도모하는 것이 옳으냐? 도시계획의 기간에.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계획하는 도시계획이 옳으냐? 아니면 도시계획에 지금 뭐 오늘 발제하시는 황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예, 독일은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공간 질서입니다. 그 공간 질서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따라가든지, 그 다음에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창신숭인동, 예, 거기 재개발했다가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슬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가 왜 뉴타운이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거기 광역적 인프라 다 하고서 하니까 여기 기대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대가치가 올라가면 사업성이 없죠. 그러니까 창신숭인 그 동네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 뉴타운 계획에 대해서 동의했으면은 뉴타운으로 지금 벌써 가치가 올라갔을 텐데 기대가치가 올라가니까 투기가 올라가고 그럼 또 올라가면서 사업성 없어지니까 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시 공간이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다 의존해가지고서 가야 될 것이냐, 그걸 현재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다, 아니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사적인 것으로 해서 이제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도를 처음 설계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제가 국토계획과 용도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경직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좀 공감은 일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토계획법 탄생부터가 난개발이자 주거와 상업을 분리하는
그런 것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용도 지역별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보면은 저 같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어딜 가면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어 해요. 뭐 쇼핑을 하다가 뭐 옆에 있는 병원도 갔다가 그 안에 있는 숙박시설도 느꼈다가 심지어는 안에 테마파크 있는데 테마파크에서도 애기들 데리고 놀다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한 곳에서 다 누리고 하는 복합 공간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뭐 저희가 아무리 용도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고 해도 그 수요 자체가 발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공간혁신구역 3종을 마련하면서 저희도 경실련에서 발제하셨던 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게 과연 수도권만을 위한 수도권이나 대도시만을 위한 개발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저희는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 이 활용이 될 수는 되겠죠, 물론. 하지만 저희가 공간혁신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들 대상으로 선도사업지를 물색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별로 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40여 개 정도의 사업지를 물색했는데, 그중 대다수가 다 지방이고, 심지어 상주나 양산 이런 중소도시들까지 다 참여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이 공간혁신구역 같은 게 없어도 지금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말씀하셨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제도도 이미 있고요. 그것보다는 지방에서는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자기네들 지방 소규모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런 공간혁신구역을 활용하고자 있는 수요가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발제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약간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최초에 15년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입했는데, 사실은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체는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것이라 현재 도시혁신구역하고는 크게 규제하는 측면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좀 아쉽다고 느낀 게, 저희는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좀 외람된 말이지만 도시계획을 해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 도시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법상에는 사실 고려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말고 여러 가지 개발법들이 탄생을 하죠.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사업자 시행까지 가는 실시계획 단계에 그 개발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 해당 법에서 도시계획을 대체하는 특례 보험을 둬서, 그렇다 보니 도시계획 자체가 이행력이 없으니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을 대체하는 그 측면도 저희가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한계는 말씀드렸듯이 이행력이 없습니다. 규제만 최소화했으니 여기서 무엇인가 해봐라 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스팟을 지정해서 현재까지 5군데 지정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창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시장 수요가 전혀 없는 곳에 지정을 해놓고 공공이 주도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도시혁신구역을 계획하면서 좀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어쨌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있는 규제 완화 효과는 지금 현재 도시혁신구역은 차이는 없고 절차상에 무언가 보완할 점이 없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 그 민간 제한은 현재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도 있는데 도시혁신구역에서 민간 제한을 하면 그 제한된 제한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의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도시개발 사업의 요건을 건드리거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절차 간소화, 저희 국토계획의 기본법인 국토계획법의 체계를 지키면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그 절차 간소화 목적으로 크게 한 거고요. 또 그 세 개 구역별로 차이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시혁신구역은 말 그대로
그 빈 공간,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빈 공간에다가 필요한 복합 개발하는 목적이고, 복합 용도 구역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도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놓고 노후된 지역 같은 경우, 이 부산에 가면 노후공업 지역 저희가 선도 사업도 일부 하고 있지만 그쪽은 공장 등이 이미 기존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도 용도 지역 제한 때문에 도저히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을 계속 이대로 낙후되고 쇠퇴된 지역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용도 지역에서 풀 수 있는 제한을 복합 용도 구역이라는 걸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데, 정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측면에서 도시 관리 측면에서 복합 용도 구역이라는 걸 도입을 한 거고요. 또 입체 복합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현재도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것을 다른 도시계획 시설과 결합하거나 다른 민간에서 참여해서 개발하는 시설과 결합할 수 있도록 현재도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향입법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지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법 제도화하는 게 그렇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세 가지 구역별로는 차이가 확연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 특혜 가능성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도 이제 공공기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여 말고 저희 현존하는 제도상에는 이상의 개발이 환수할 수 있는 정도 최고 수준의 이 한수 제도인 공공기여라는 것을 제공했거든요. 그냥 계획 수립하기 전에 지가와 계획 수립 후의 지가, 그 차이 내에서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또 뭔가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존하는 제도상의 최고의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자체 계획권 침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특정 대도시에 편중되는 현상을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어쨌든 전문성이나 이런 전문 인력 확충이 지방별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성이나 좀 균형성 있는 검토를 위해서 그 구역 지정할 때 심의하는 절차만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이고, 이게 무슨 지자체가 모르게 구역이 지정되거나 이럴 경우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계획의 수립이나 이 구역 지정할 때 입안하는 것들은 다 지방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 심의를 거치고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 자체도 현재는 지자체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요 특정한 사례 가지고 이렇게 지자체 계획권을 넘어가는 추세가 역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이 공간혁신구역이란 제도 자체가 이전보다는 약간 파격적인, 일부나마 개선된 점도 있는 상태니 최초 도입될 때는 중앙에서 균형 있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의 심의를 둔 거고요. 네, 요 정도 상황에서도 지금 패널들 말고도 자리하신 계신 분들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손을 드셔서. 예, 대신에 한 1분 정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용산 참사가 죄송하지만 먼저 신분을 먼저 밝혀주시고. 예, 저는 그냥 도시에 좀 관심이 많은 서울 시민인데요. 그 용산 참사가 우리의 그 도시 계획을 전면 반성하고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가천대 교수님이 이 제시한 지금 시대가 지구촌이고 기후위기 시대인데, 이 세계적인 도시들이 세계인들이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편리를 얘기하셨는데, 지방 중소도시들이 융복합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들 해갖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하고, 이제 대도시들은 세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구촌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골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자기 저는 새벽에 저도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금 뭐 이창수 교수님을 비롯해서 벌써 30년 전부터 저희가 수도권 집중 문제, 균형 발전 문제를 얘기를 하고 해왔는데 지금 또 이 자리 들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저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리면 헌법은 왜 필요하고 국토종합기금 왜 필요합니까? 이거 다 무시되고 있어요, 전부 다. 계속 무시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총리가 수도권 인구를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첨단 산업 수도권 초집중, 그 다음에 대학 그 정원까지도 풀었어요. 그 외에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 연장선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딱 보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게 추진하는 것은. 그래서, 이 겉으로는 균형발전 얘기하면서 자치분권 얘기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국회가 못 막고 있어요, 지금. 입법도 못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허영그 의원님 계신데, 민주당 앞장서서 막으십시오, 이건. 내년 총선 있잖아요. 수도권 의식하지 말고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비수도권의 대도시도 원한다고 그러는데, 비수도권 대도시가 원한다. 저는 믿지 말고, 정부가 수도권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 몇 분 토론자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답답한 노릇인데, 자, 수도권의 경쟁력, 대도시 경쟁력 얘기를 하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 경쟁력이 있습니까? 수도권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자살률 얼마나 높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그 다음에 출생률 서울 최하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정령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아파트가 수백억이 되는 게 이것이 지금 경쟁력입니까,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청년들이 전부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도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경쟁력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교통혼잡비 한번 따져볼까요? 교통혼잡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미세먼지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숨져가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 왜 안 따집니까? 제가 좀 더 열고 하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이 서울이 경쟁력이다, 행복하다, 이거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정신없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서울 시민들의, 수도권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비수도권에서 노력하고 이루는 것도 있죠. 뺏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라도 갖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이러는데 더 이상 이제는 수도권도 죽고 비수도권도 죽고 그래서 공멸하는 거 좀 가지 맙시다. 인구가 지금 절반이 넘었어요. 수도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느 때의 얘기를 지금 또다시 반복하고 있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 예.
다들 격앙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톤을 좀 낮추고 전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그 오늘 발언해 주신 이창무 교수님께 먼저 여쭙고 복지부 사무관님께 복지부랜다 국토부 사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창신승인이 뭐 맡으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재생 사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실제 이제 지역을 활성화시키거나 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정비 사업이 해법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이유가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가구 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것이고 또 말씀하셨지만 서울 외곽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마치 도심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외곽에 갈 수 있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도심에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창신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모자가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취약층들이 다시 재적정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경직성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권리고 그걸 계획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지금 다 막고 있는데 특정한 곳만 국토부가 골라서 풀어주고 개발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공익성, 공공성 정도는 담보해야 되는데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최소한 그 정도의 전제 조건은 달았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지만. 근데 혁신구역에서는 그것도 마저 풀었다는 것에서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계획과 관련돼서 실현수단을 왜 계획 안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정부가 실현하고 싶은 사업들에 직접 투자해서 저는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방안은 없이 민간이 놀고 먹고 쓰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이건 되게 무책임한 얘기신 것 같고 지금 노인요양시설, 병원 이런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토지를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임차까지 허용하는 지금 복지부가 지금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자본이 들어와서 이 시설 운영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시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손 놓고 있나? 공공기여에 그런 시설들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창무 교수님께 먼저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제가 안 올라가던 것 같습니다. 창신승인은 그게 고민거리죠. 그 세입자도 그렇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숫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구도 속에서 원주민을 정착시킬 수 있는 세대수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위기 중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서 어쨌든 뭐 거기 있는 뭐 폐허해야 되는 공원 밑에 자원시설을 공원하고 입체화해서 만들고 뭐 이러면서 또 뭐 관련된 그 용주활동도 찾아 먹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해서 지금 계획된 물량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한 1.2~3배 정도는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사실 수익성이 나와요, 거기가. 그렇게 뭐 분양 포함해서 이게 용종 뭐 종상에서 내야 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맞추고 막 이러다 보면 워낙에 거기가 안반 지역을 해서 공사비도 비싸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만들어내야 되는 세대수가 많아야 되는 또 요구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저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토지 원수에도 가져가고 분양분을 통해서 사업의 수익성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구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거기가 의외로 그 워낙에 지형적으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거주 원소유자의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또 나름대로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형적인 부분들 잘 활용을 하면 이제 세대수를 만들어내는 큰 무리가 없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사업성과 말씀하신 원 주민을 수용하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너무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100% 쟁점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원주민이요. 그러니까 원소유주. 저는 지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영세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주들은 100%다 들어오죠. 그런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분이 거의 뭐 원소유자 숫자만 이상 되나 뭐 그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이재민 사무관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획의 실행력까지 뭐 관심을 둬야 하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건 아니고 네. 실행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방치하고 민간에서 갈 수 있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냐. 어쨌든 새로운 제도가 나오는 것은 기존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나온 거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지정만 해놓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무슨 개발 사업에 툴을 넣는 게 아니고요.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뭔가 계획했던 것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이고요. 그 두 번째로 그 공공기업 말씀 주셨는데요. 뭐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구역 안에서 개발하는 개발 비용에 따른 부의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던가 교통이나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 쓰일 수 있도록 공공기여를 통해 지가 상승분만큼 받는데 그게 어디로 쓸 건지는 저희가 뭐 특정 사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결국 환수를 해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툴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제시하셨듯이 무슨 건물이 어디 특정 뭐 요양병원이나 그런 건물들을 위해서 쓰라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만약 그게 진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쓸 수는 있겠죠. 이제 제도를 설계하실 때 그런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물로도 받아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공기여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제도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할 때 공공기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공간혁신구역에 적용되는 공공기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로 납부하거나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하면 공공시설 여러 가지 포함될 수도 있겠죠. 병원 같은 것들도 납부하거나 그런 것들이 구역 내에서 충분할 때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용도에 대해서 혁신성을 얘기하신다면 그것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좀 혁신적인 고민들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건 기존의 제도들을 그대로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가시는 건지 공공기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현물로 받아서 저는 현물로 받는 걸 업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계속 전환하거나 축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런 사회 서비스 기본적인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공공인프라 다른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실제로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런 개발 사업의 틀 속에서도 이걸 녹여내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시면 진짜 이게 혁신이라고 저희가 불려도 아깝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조정하면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듣고 싶기도 했고 계획상 이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방안상으로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온갖 미사 여부와 그 다음에 뭐 좋은 내용으로 포장된 내용들이 많은 측면들이 있다고 봐요. 우리 이재민 사무관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몇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도시에서 적용되지 않고 선도사업은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적용을 하고 있죠? 이게 대도시 개발법으로 비판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선도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근데 이 선도사업을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것을 적용을 해서? 없죠. 근데 선도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지금은 이게 실행되고 있지 않는 개념 아닙니까? 그걸 선도사업을 후보지를 결정을 가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법 개정안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죠? 아예 소위 검토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방안 1월 6일 날 했는데 국회 보고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국토부가 입안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이런 개발에 온갖 특혜를 넣을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국토계획법, 국토 분야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온갖 이 계획안을 혁신방을 넣어가지고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개발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뭐 서울 수도권법을 다시 한번 수도권 개발법을 만들어서 아니면 서울 특별시 개발법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전례는 아니지만 이명박 시절에 뉴타운을 390곳을 지정을 했는데 하여튼 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뭐 242곳이 자진 해체를 했고 42곳 정도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일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자동 해체가 됐고 시장이 직권해제하고 산 99곳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잘 알았냐면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뉴타운 그렇게 뉴타운이라고 하는 욕망의 정책을 실현하고 나서 390곳 중에서 그렇게 해체가 됐고 온갖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부작용만 남겨놓고 또 부동산 폭등만 남겨놓고 그렇게 그 사업 자체가 정비 사업 자체가 이렇게 망가졌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이 대도시권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또 민간의 제안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가지고 이 현상이 도로 안 나타 그때처럼 광범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뭐 정책 실행 과정에 있을 관리 능력이 높아져 가지고 안 나타나게 되겠지만은 또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 우려사항들이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구 문제를 따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저출생으로 인해 가지고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반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상태로 가면 수도권 집중이 지금 51%인데 60%에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자체의 계획국권이나 지자체에 선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공동화 현상. 그렇게 때려줘 놓고 고밀도, 고복합, 고층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도 미분양 사태가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게 사무실이건 아파트건 마찬가지거든요. 인구도 줄고 경기도 불확실하고 부동산 경기는 더욱더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LH가 벌인 일들 공적 역량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고 민간 대상 단지는 300곳이 넘어요. 부실련 단지들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민간잔에 기반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혁신해가지고 엄청난 개발 행위들을 보장한다. 지금의 도시계획법 상으로도 대도시는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혁신 방안 아닙니까? 국회에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어요. 법안 소위에 논의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어떤 근거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이 실행될 거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황재 교수님 한번 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약 20년 넘게 거의 동일한 토론을 매번 하는데 매번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갈라져 있고 제가 지금은 전북대학교에 갔지만 서울 4대문 안에서 태어났고 서울 4대문 안에서 대학 다녔습니다. 서울 떠나본 적 없었습니다. 근데 현실을 정말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수도권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부에서 6년 동안 하면서 그때도 느꼈던 게 그겁니다. 정비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매번 경미한 변경을 10% 이내에서 2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매년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한 3, 4년 지나다 보면 거의 100% 변경 가능한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도권 정비법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을 국토기획법에다가 은근슬쩍 담아갖고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처럼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될 때만 됩니다. 이게 지방에 내려오면요, 지방에서도 아까 지방에서도 막 의견 낸다고 그러셨는데 지방에서도요 될 때만 되고 안 될 때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근데 서울과 수도권과 경쟁하면 지방에는 아무 투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국토법에서 다루는 것이 만약에 지방과 또 농어촌의 문제를 더 세밀하게 잘 다루는 것으로 계획이 더 강화가 된다면 저 그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다루고 있는 게 전부 다 대도시 중심의 수도권 중심의 이야기들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중 이상만큼 그 국토법에서 지방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그 운동장과 같은 상태에서 더 기울어뜨리고 있고 이게 더 기울어지면 나중에는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인구 불균형, 지역 불균형 이걸 넘어서 그냥 다 같이 공멸하는 그런 결과로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긴 시간 동안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의견을 이 안을 토론 의제를 받고 나서
평상시에 알고 있던 것과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고민이 됐던 부분은 이러한 메시지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데 거기에 이 방안이 우리는 지금 용도 지역에 갖고 있던 한계를 정말 인정해야죠. 분명히 법이 갖고 있는 어떤 경직성도 있을 것이고 시장의 변화나 어떤 경제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중에게 전달되고 정책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지금 지켜보면 그게 정당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세훈 시장님이 그 싱가포르를 갔다가 돌아와서 화이트 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논의가 다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막 급박하게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 제도가 옳고 그르다라는 그것과 동시에 과정은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개발 압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개발 압력을 이제 풀어주기 위한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가 소위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그걸 한 방에 다 날려버리기 위한 화이트 존. 어떻게 보면 화이트 밤이죠, 진짜. 마치 폭탄처럼 다 날려버리고 거기다가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입혀지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양쪽에서도 균형 있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 의견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